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부속서류 작성이죠. 부가가치세 관련된 실무 문제 연습을 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실기 공부를 하실 때 무턱대고 연습 문제부터 푸시면 안 돼요. 특히 부가가치세하고 원천징수. 자, 일단 부가가치세 이번 시간에 부가가치세는 부속서류가 워낙에 많습니다. 어렵게는 원천징수가 좀 더 여러분께서 느끼기에는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도 사실은 양이 많아서 만만치가 않거든요. 얘는 이론으로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신고 서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그 서식의 종류가 많다 보니 그 실기 본문 자체가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제가 이제 전산세무 이거 강의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을 때 이 본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갖고 막 이렇게 거의 1시간 넘게씩 강의를 해도 한 2타임에서 3타임 이상 수업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조건 빨리 진도를 빼는 걸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신고서 작성하는 거 하고 관련된 연습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여기는 이제 수업 순서를 어떻게 할지 제가 다음번 시간에 연습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안내를 자료를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연습 문제는 본문에 있는 연습 문제는 수시로 계속해서 푸셔야 되는데 신고서만 계속 나오고 예를 들어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만 계속 나오고 약간 그 테마별로 정리가 돼 있으면 연습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거의 실전처럼 막 섞인 상태로 공부를 해야 돼서 교재는 섞어놨는데 수업을 해드릴 때는 차근차근 공부를 할 때는 그 중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뽑아서 하셔야 돼서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는 서식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 좀 수업 순서를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변형을 하면서 할 거고 미리 그거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공지해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 지금 302페이지 펼쳐놓으시고요. 300 앞에 페이지에 약간 그림 같은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302페이지에 있는 교재를 보시면서 일단 제가 안내해드리는 내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실기시험 총 70점 중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기 위한 이론 내용을 빼고요. 그러니까 사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도 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아니면 화환을 샀을 때 화환이 면세 대상인가 면세면 계산서 그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이론은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도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다 보면 문제에서 영수증 이름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계산서라고 준다든가 세금 계산서라고 준다든가 그러면 제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코드 입력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1번 코드면 매출인데 10%짜리 세금 계산서면 11번 코드 가시고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고 걔가 0%짜리다 그럼 12번 가시고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메인 매출 전표에 부가가치세 이론이 필요하긴 하지만 용어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정도의 이론이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일단 약간 이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 거기는 절차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이종환 선생님께서 이론해 주실 때는 일단 베이스로 이론 문제를 풀기 위한 정도, 그게 기초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우리 실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다시 필요한 내용들을 테마별로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제가 단언컨대 요거는 자격증 제대로 따시면요, 현업에 가셔서도 업무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괜찮은, 연습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제 차츰차츰 해볼게요. 이 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가 이제 4번이면 좋겠는데 또 3번 들어가고 결산이 이제 4번, 5번이 원천징수죠. 네, 어찌됐건 3번이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부가가치세가 일단 평균적으로 가끔 변동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점 정도가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점 정도에서 문제가 이제 소문항으로 1번, 2번 이렇게 2개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소문항으로 1번, 2번
그래서 1번이 됐건 2번이 됐건 둘 중에 하나는 보통 최근에는 또 신고서를 뒤에다 놓고 앞에 부속 서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1번을 반영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그럼 순서대로 해야 되지만 각각 따로따로 1기 거 주고 2기 거 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밑에다 적어보면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부가가치세 우리가 그냥 쉽게 신고서라고 그냥 약식으로 부르는 거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냥 이름 해볼까요?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그 다음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이런 각종 그 부속 서류 있잖아요. 뭘 대표적으로 할까요? 의제매입세 공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든가 또는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라든가 등등등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신용카드 그러니까 매출 발행 집계표 말고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이건 이제 다 우리 신고서 끝난 그 다음에 할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걸 그냥 줄여서 제가 부속 서류라고 하고요. 부속 서류가 종류가 많아요. 지금 얘기 나온 것만 해보세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 매입,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여기 있는 거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영세율 매출 관련된 신고서, 수출실적 명세서,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다 했나? 요 정도 시험에서는. 그래서 몇 가지 사실은 첨부 서류가 되게 많지만 딱 그 정도.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름 적어보자면 요거는 매출 발행 집계표도 가끔 나오고요. 신용카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고 하는 서식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우리 이론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시는데 그거가 여기에 있어요. 또 우리 매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54번 붉은 코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54번 붉은 코드도 여기로 들어와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등등이에요. 등. 거의 진짜 어쩌다 진짜 2, 3년에 한번 나온 서식까지 다 하면 1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신고서하고 요거. 근데 다행히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조회용이지 전산세무 2급에서 세금계산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이런 합계표는 그냥 조회해라라서 전산회계 1급에서 장부조회할 때 보는 거지 우리 시험에서는 합계표를 작성해라. 이건 작성이 아니고 전표 입력하면 합계표는 자동 작성이 되거든요. 아까 빼먹은 것 중에 이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입 명세서도 있고 또 현금 매출 명세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속 서류가 거의 엄청나게 100가지는 안 돼요. 그래도 한 20개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건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걸 꼽아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한 10몇 개 중에서 2, 3개가 좀 집중 시험 문제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매번 나와요. 얘는 무조건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매 시험 때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오면 다른 서류들이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 10점을 어떻게 배점을 하느냐. 얘가 한 6점에서 7점이 배점이 되고요. 사이즈가 작으면 6점 정도 주고, 요거는 7점, 3점에서 4점인데, 만약에 문제를 조금 어렵게 줄 때는요, 1번 작성하고 요거를 반영해서 신고서까지 작성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우리 여러분 보셨던 2024년에 보셨던 시험, 2026년, 5년 초반이나 이럴 때 보셨던 시험들이 다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관련된 내용을 무조건 다 반영하고 있다. 자, 그러면 굳이 요거를 다 알만한 내용인데 판서를 왜 하느냐. 이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이요. 사실 유형이
세분화하자면 4개, 좀 작게 구분하자면 한 4개 정도, 4개에서 3개로 좀 줄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요. 자,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을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과세표준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날짜 입력하고 과세표준이 얼마고 매출세액이 얼마고 그거 조회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과세표준 신고서인데 과세표준 신고서 모양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요거를 신고서 모양을 구분을 못 하시면 실기 6점에서 7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소중한 점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렵지 않은데 신고서의 이름이 그냥 먼저 말해볼게요.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한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인데 사실 아까 3가지라고 줄일 수 있다는 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개념이 약간 수정신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묶어보자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근데 학생들이 이 수험생분들께서 부가가치세를 되게 신고서를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산세 때문에 그래요. 시험 문제는 가산세가 꼭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산세가 왜 어렵냐? 우리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몇 % 감면된다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부가가치세법 이론이 아니에요. 걔는 국세기본법이에요. 근데 실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기에서 제가 따로 이론을 해드려야 돼요. 그거는 이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론 앞에 이론 내용을 아셔야 사실은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실기를 푸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이론 공부하시고 문제도 푸시고 실기로 넘어오시는 게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거든요. 네, 한 큐에 실기부터 맨땅 헤딩으로 나는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 안 했는데 바로 신고서 작성하겠다. 얘네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다는 아니고 이것도 이론을 알아야 작성이 가능한데 그래도 얼추 금액 비중도 작고 하니까 어떻게든 될 수 있는데 얘는 특히 가산세가 나오면 가산세 대상 어떤 게 가산세 대상인가 요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시험은 맞습니다. 쉽지 않기는 한데 공부를 그냥 대강 하시면 쉽진 않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학습해야 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여러분께서 그것만 막 달달 외우시면 시험 문제는 또 의외로 점수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변형돼봤자 크게 변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 과세표준 신고서, 자 문제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유형이 저는 그냥 4가지로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는가? 예정신고 때 누락된 것을 이게 매입이건 매출이건 상관없어요. 자, 예정신고 때 누락된 것을 어디다 반영한다? 확정신고서에 반영한다.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1기 예정신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 2, 3월. 그럼 확정신고는 예정신고한 거 빼고 4월, 5월, 6월치에 대해서 신고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정신고 때 1월, 2월, 3월 전표인데 걔를 그거 신고 납부는 마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확정신고 4월, 5월, 6월치에 대한 신고에 집어넣기 위해서 요거를 전표 입력을 해서 신고서 반영하세요 하는 것도 있고 요거 그냥 다이렉트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양식지에 직접 입력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근데 요거까지는 아직 과세 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고치는 개념인데요. 밑에 2, 3, 4는 뭐냐면 원래 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다 그러면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고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법정 과세표준 신고 기한 지나고 나서 고쳐야 될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 과세표준 1기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7월 25일. 이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께서 부르시는 확정 신고 기한이에요. 확정 신고 기한. 1기로 치자면 7월 25일, 2기로 치자면 다음 연도 1월 25일을 확정신고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이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오류를 뭔가 잘못된 거를 수정한다. 그랬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고치는 신고서 이름이 3가지입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라는 거를 작성하세요라고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정청구를 하세요. 라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3번째 3이네.
그리고 네 번째,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라고 작성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올까 말까, 나오긴 나왔어요. 나온 적은 다 있어요, 한 번씩. 근데 그 경정청구하고 기한 후 신고보다는, 왜냐면 기한 후 신고는 그렇다 치고, 그 경정청구서 같은 경우는 그 가산세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뭐 세금 계산서가 잘못됐다 이런 거 말고 신고를 늦게 한 거, 고친 거를 늦게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번하고 3번 비교했을 때 시험에 내기 더 좋은 건 2번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한 후 신고는 이번에 처음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신고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당초 입력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으로 구구절절을 주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기한 후 신고는 기간만 지났다 뿐이지, 과세기간 그 대상, 신고하는 대상 기간만 지났다 뿐이지, 원래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 방법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조심하실 게 뭔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는 자, 예정신고 시 누락된 것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했을 때는요, 얘가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거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 혹시 예정신고 누락분은 신고서에, 제가 이제 수업 때 설명을 하겠지만, 신고서에 7번 칸이 매출이고요. 자, 우리가 12번 칸이 예정 누락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입인데, 7번에서 12번을 빼는데 12번 중에서 자, 공제 가능한 금액을 빼서 그 금액이 플러스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수업하면서 그 연습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 건데, 그냥 그렇게 저거만 혹시 이제 미리 적어놓고 싶다, 관심이야 다 있으시겠죠. 관심 있는 사람 적어놓으라고 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이거는 미리 뒤에 가서 어차피 또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한번 점검하겠다 그럼 적어만 놓으시고요. 과소신고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을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해요.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요거가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가 자, 어떻게 될 거냐? 감면이 될 거냐 말 거냐예요. 자, 가산세 얘가 수정신고의 개념이라서 만약에 3개월 이내 수정신고면 75% 감면이고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면 얘가 50% 감면인데, 아마 시험 문제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때 누락된 걸 확정신고서에 반영한다. 그래서 딱 정확하게 개월수로 3개월 이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75%를 반영하게끔 문제를 줄 가능성이 높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감면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하루에 그 국가의 세금을 늦게 낸 거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라서 이자가 하루에 이자율 얼마? 10만 분의 22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까지만 그냥 적어만 놓으시고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수정신고 때는 역시 마찬가지, 얘가 이제 성격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오고 당연히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오는데, 자, 역시 과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요거는 감면되고 요거는 감면 안 되는데, 감면이 되는 비율이 그 책에 있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90%, 75%, 50%, 30%, 10% 이렇게, 20% 빠졌다. 20%, 10% 이렇게 감면율이 몇 %인가 요거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요. 여기 감면율. 근데 요거는 사실 그게 되게 황당한 게 국세기본법이라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론 파트는 사실 거기에 중요하지 않아서 실기 파트에 감면율 적어놨으니까 이건 저랑 수업하면서 듣기로 하고요. 자, 경정청구에서는요.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하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이 과소신고 가산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체는 내야 될 세금이 생겼을 때 가산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우리가 정말 정확한 명칭으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 아직도 실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요. 단, 만약에 우리가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이런 거는 가산세 내는 거예요. 신고불성실하고 납부불성실만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자,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에도 이때는 가산세가 뭐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고 무신고 가산세인데 얘가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정 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50% 감면 3개월 이내면 30% 감면, 6개월 이내면 20% 감면해서 얘는 늦더라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얘는 가산세 감면이 되고 수정신고는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된다. 이런 것들도 이론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과세표준 신고서를 어떤 형태로 쓰든지 간에 신고서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과세기타 이거 4번 과세기타란에 넣어야 되는 건이에요. 그랬을 때 못 알아들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신고서가 간에 어느 칸에 몇 번 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뭐 가산세를 어떻게 한다 만다 요런 것만 점검을 하시면 돼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4가지 종류를 한 큐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약간씩 좀 가산세나 감면율 같은 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만 이제 연습하시면서 연습 문제로 커버를 추가로 또 이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 부가가치세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거 작성하라고 하는지 요거 작성하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이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수정신고를 작성해라 그러면 수정신고서 작성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어떨 때는 모양이 비슷하게 푸는데 어떨 때는 이거고 어떨 때는 이건가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면 당연히 문제 풀 때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신고서 종류 4가지 예정신고 때 누락된 예정누락분을 줄여서 예정누락분 하거든요.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 후 신고서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수정신고하시오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제 유형이 아예 수정신고가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아무것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에 데이터를 전표 같은 거 하나도 반영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께 그 수정신고나 이렇게 고치는 신고가 아니고 그냥 세금 계산서가 3장이 있는데 그중에 뭐는 어떤 내용이고 그걸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표 입력해서 신고서 작성해라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신고서를 다이렉트로 작성해 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고치는 신고서 4가지하고 당초 신고서. 그래서 정말 세분화시키면 문제 유형은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거, 고치는 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또 이것도 고치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 잘못한 거를 확정 때까지 고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점수가 작은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시다 보면 부가가치세도 사실 거의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론이잖아요.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입력을 못 하시는 거지 입력 자체는 손가락 움직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메뉴 자체가 어려운 메뉴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가가치세 본문에 뭐 여기 나온 내용들은 다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급금 이런 것들은 매매출 전표 입력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을 하면 부가가치세 뭐예요? 매출세액이 생기면 예수금이라는 이름은 매출세. 우리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걷었는데 국가에 갖다 내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하나 할게요. 어차피 한 김에. 요거는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거둔 매출세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매입 단계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자,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고 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만약에 공제가 안 된다. 이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일 때 부가세 대급금은 자, 공제가 가능할 때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입력하시는 거고 만약에 공제 불가능하다 그러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거나 기업 업무 추진비 그 계정의 성격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요거 뭐 이건 몰라도 뭐 별 상관은 없는데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일단은 다른 거는 원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날짜별로 문제 수준 날짜로 몇 월에서 몇 월까지라고 해서 조회를 한다 그러면 조회를 했을 때 거기에 뭔가 숫자가 반영되는데 그게 기존에 입력된 전표가 반영되는 거고 그 기존에 입력된 전표 숫자에 따라서 채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입력해야 되는 칸 있죠. 그 칸에 채점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다. 자, 어떻게 생겼어요? 잠깐 보시면
일단 조회 날짜. 일기 예정 신고를 한다 그러면 1월에서 3월 체크하시고, 일기 확정 신고를 한다 그러면 법인이고 주식회사다 특별한 다른 말이 없으면 5, 6, 7월, 5, 6, 7, 자, 4, 5, 6월 이렇게 3개월치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예정 신고다 그러면 1, 2, 3월, 확정 신고다 그러면 4, 5, 6월. 됐죠?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하시고. 자,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제 바로 뒤 페이지에 이 과세표준 요렇게 9번까지 칸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가 밑에 칸에 덩어리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있죠. 요렇게. 그러면 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까지 빼고 나면 그 동그라미 다로 차가가 우리 일단 납부세액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신용카드 매출 발행 공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 발행 공제라든가 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 또는 예정 고지세액 이런 게 있다든가 가산세가 있다든가 시험 문제를 내기가 뭐가 제일 좋아요? 요것도 좀 왜냐면 주식회사라서 우리 시험 범위는 주식회사라서 우리 19번 칸은 개인 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서 법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가산세만 추가로 더하면 여기서 말하는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 줄여서 차감납부세액 해도 됩니다. 보통. 그래서 요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옆에 페이지에 7번, 12번, 14번 또 사실은 밑에 가산세 클릭하면 밑에 것들도 다른 것들도 다 조회가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원래 실제로 쓰는 신고서가 실제로 저희가 세무신고할 때 쓰는 게 이게 1페이지고 요거가 2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1페이지, 2페이지 두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첨부서류, 부속서류인 것이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제 세금을 신고를 이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실 때 문제에서 준 날짜 탭을 체크하시고요.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니까 간이과세 체크 안 하셔야 돼요. 하시고 신고서 작성 대상 일기 예정 신고를 한다 그러면 작성 대상 기간이 1월에서 3월 일기 확정 신고를 한다 그러면 예정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특별히 다른 말 없으면 예정 신고 한 거예요. 그러면 4월, 5월, 6월이고 2기 예정 신고 대상 기간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7, 8, 9월 2기의 과세 기간 최종 3개월은 7, 8, 9월 빼고 나머지 뒷부분 3개월 10, 11, 12월을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 기간 체크하는 것도 문제에서 준 대로 문제에서 주니까 그대로만 입력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를 입력하시면 정기신고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정기신고 체크되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칸이 비어있는 칸이잖아요. 이 칸에다가 클릭해서 입력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실무에서는 이 더존 프로그램 쓰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 더존하고 세무사랑 프로그램 이거 세무사랑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해요? 전표로 불러와서 숫자가 자동으로 반영되거든요. 근데 전표로 불러와서 숫자가 반영되는 거는 그건 채점이 반영 안 돼요. 우리가 입력해야 될 칸에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된다. 되셨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을 열었을 때 이런 모양이 보인다 이건데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저랑 연습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되고 사실 기출문제 연습 문제에 신고서를 더 넣을까 하다가 기출문제에 최근 거에 다 하나씩이 섞여 있어요. 그럼 기출도 어차피 푸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에서 너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그 장점이 있어요. 그 문제를 풀면서 외워지는데 그건 여러분이 책을 여러 회독하면서 외워야지 문제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문제들인데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신고서 작성이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잘 나오는 유형 위주로 1번 문제, 뭐 4번 문제, 5번 문제 이런 식으로 약간 흩뿌려져 있거든요. 나중에 모아서 연습하실 때는 이것저것 섞어 있어야 연습할 때 편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실전에 가깝게 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한 3개 정도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나머지는 기출문제로 커버를 하시면 돼요.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예상 문제입니다. 자,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저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신고서를 열면 제일 위에 나온 1번부터 9번까지 칸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뭘 설명드릴 거냐면 번호별로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그림이 있고요. 자, 우리가 신용카드를 우리가 세금계산 신용카드 결제 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 거래 중 세금계산서 발행. 그래서 얘가 10%잖아요. 그래서 11번 과세로 입력한 게 여기 우리 1번 칸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뭐예요? 그냥 문제에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3번.
이게 매출이에요. 1, 2, 3, 4가 10%짜리 매출이에요. 얘가 10%짜리 우리 회사의 과세 매출. 5, 6이 뭐냐면 0%짜리 영세율 매출. 코드가 왜 구분되는가? 영수증 성격 때문에. 자, 2번은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에 내가 공급자로 기재된 거를 입력하는 거고요. 3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과세거래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돼요. 되셨죠? 요거는 그래서 10%짜리 매출이라서 카드 매출 현과 현금 매출,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 이건 현금만 받았다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예요. 그거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자, 4번이 뭐죠? 간주임대료율. 이게 나중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간주임대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간주임대료를 어디다 입력하냐면 이 과세기타란에 위에가 금액이 있고 자 세액이 있어요. 금액 칸에다가 간주임대료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금은 곱하기 10%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상에 간주임대료를 입력하는 칸이기도 하고요. 또 사업상 증여나 간주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나 개인적 공급 등 세무조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로 세금을 바꿔버릴 때에도 이 신고서에 숫자를 넣어가지고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매매출전표라고 치면 14번 건별로 입력한 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럼 12번 코드. 요거 체크하시면 되죠. 요거. 발급한 거. 그럼 영세율 기타는 뭐예요? 여기 16번 수출. 그러니까 직수출 같은 거. 직수출은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 대상이거든요. 직수출 같은 거. 치고.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뭐죠? 자, 원래 1월, 2월, 3월. 이 중에 3월 20일 날 매출이건 매입이건 뭔가 매출세액이 100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자, 4월, 5월, 6월치에 대한 신고를 할 때 4, 5, 6월치에 대한 신고를 확정신고를 하는데 이게 전표를 끌어오다 보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전표만 끌어오는 게 맞는데 여기에 보세요. 얘가 만약에 2월 5일 날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정신고를 수정하거나 경정청구 안 하고요. 여기다 넣어서 당초 거를 수정하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예정누락분이라고 하고 예정누락분 매출 7번은 뭐예요? 매출이 누락됐다. 예정 때. 그다음에 매입은요. 매입은 12번 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 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건 지금 이론에서 체크할 내용이고 이렇게 가시고요. 자, 대손세액공제는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란 첨부서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에 만약에 대손세액공제가 10만 원이다. 그럼 공급가액 기준으로 대손이 확정된 채권이 공급가액 1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만 원인 거죠. 이게 띄어먹혔다 그러면 이걸 대손금이라고 하고 이걸 대손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대손세액 가감량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그럼 문제에서 공급가액을 주더라도 우린 대손세액을 찾으셔야 돼요. 10만 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게 원래 외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증수 못했어도 세금을 받았다라고 간주하고 먼저 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세법상 부도가 발생해서 6개월이 지나버렸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도 포기하는 채권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뭐예요? 대손세액공제. 이거는 매출세액을 당초에 원래 매출세액으로 냈었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매출세액을 차감을 해요. 이건 말장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를 어떻게 한다. 요거 10만 원? 이거를 매출세액을 줄여가지고
사실은 대손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럼 자 보세요. 그럼 대손세 제가 서식 가서 할 거예요. 또 이번 시간 말고 대손세액공제 설명드릴 때 또 할 건데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에 만약에 10만 원을 공제받겠다 그럼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가 신고서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로 돼서 매출세액을 줄이는 쪽으로 돼야 된다.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요거가. 그래서 뭘 따로 적으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 대손세액 공제가 10만 원이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 이 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원래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꿔서 표시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매입세액 공제 관련해서는요, 자, 매입세액에 관련된 화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 세금 계산서로 수취한 거는 일단 일반 매입이건 고정자산 매입이건 전부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공제 어차피 못 받지만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제건 불공제건 무조건 11 여기에 입력해야 돼요.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원래 이게 칸이 그림이 그러니까 실제는 10-1이에요. 10-1인데 얘가 서식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숫자가 앞에 수만 보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출 기업에 대한 그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세관에서 수입 신고를 할 때 우리 재화 수입에 대한 납부유예를 적용받는 경우에 그때 받은 세금 계산서를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세관에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납부유예라고 적혀 있었다 그럼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10번. 그것도 이제 뒤에서 관련된 이제 내용을 조금 언급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만약에 예정 때 누락된 걸 확정 때 반영하려면 12번으로 입력을 하면 된다. 네, 이거를 지금 실제 시험에서 전표를 직접 수기로 다 입력해봐라 이렇게 주는 경우는 희귀하고요. 뭐 전표 한두 개는 입력해봐라. 그래서 신고서에 반영해봐라 이렇게 주는데 대부분 나머지 전표들은 다 입력이 돼 있는 상태로 넘어와서 결국 여러분은 가산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조금 수정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본문의 예제 한 3개 정도 하고요. 기출문제마다 있는 그 신고서 작성 내용이 기출문제마다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하시면서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건 외우시려고 보시는 건 아닙니다. 찾아보는 용도예요. 자, 매입 중에서 그 신고서상에 일반 매입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는 자 11번하고 10번을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게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 중 고정자산은 자 고정자산이 유무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기계장치 같은 거 샀다, 비품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0일에 입력한다.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금액은 그러니까 공제건 불공제건 10번으로 입력했다가 이 불공으로 입력한 건 어떻게 해요? 다시 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로 다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10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12번 예정 때 누락된 걸 어떻게 한다?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서에 신고할 때 예정 누락분이라고 적어준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래도 읽어는 보셔야죠. 12번 이제 아까 그 부연 설명이고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제가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해서 공제 받았으면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기타 공제 매입세액도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의제 매입세액을 준다. 그럼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공급가액, 해당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 기본적인 서식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식할 건데 부속서류를 쓰면 사실 여기가 되게 그 어렵지 않게 작성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건 필요하면 부속서류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가 별표 3개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하고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그중에 또 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설명드릴 때 판서하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판서를 해야 되거든요. 판서하면서 설명드리니까 알고 계시고 나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동시에 있는 겸용사업자다 이런 경우에 하는 거예요. 뭐 실무에서는 찾기가 쉽죠. 면세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과세사업자인데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거 안분해라 하면 안분하시는 거예요.
안분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가 50번이 그러니까 절대 공제 못 받는 면세사업 관련 업무무관 관련 전액 불공제 대상이고 51번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라는 서식에 반영이 될 거예요. 됐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런 거 문제에서 주시면 그냥 주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경감공제세액은 지금 특히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 공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저거는 법인은 해당 사항 없고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회사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 공제는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법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타 경감공제세액도 문제에서 준 대로 그냥 이 칸에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앞에 숫자가 있고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앞에는 언제나 공급가액, 뒤에 거는 세액 그렇게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에서 준 대로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나중에 숫자가 딱 떨어진다. 자, 기타 경감공제세액도 뭐 굳이 사실 뭐 다른 54번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를 우리 회사 스스로 했다. 전자신고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전송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세무대리인한테 세액 공제 안 해주고 우리가 공제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공제받게 하려면 구구절절히 뭐 설명해야 되는데 뭐 설명하면 공제 받으시고 아니면 못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 세액 공제도 개인 사업자만 적용받는 거라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법인 사업자, 예정고지세액은 그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게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또는 직전과세 기간에 그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자, 이렇게 가시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있었을 경우 자, 여기 그 21번 칸에다가 적으시라는 거예요. 적으시라는 거고요. 그때 환급 못 받았으니까 이제 일반 환급으로 해준다는 거고 예정 고지세액은요. 개인들은 고지서를 받아요. 그 고지서 상세 하시고 실제로 자기가 낸 금액. 대리납부요. 대리납부는요. 그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는 사업을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양수인이 가만히 있어도 되고 자기들끼리 돈 주고받은 거 하고 조용히 있어도 되고 이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고 판단해갖고 양도양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발급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거 알고만 가시고 자 가산세 중에서 여기가 69부터 74까지가 뭐예요? 얘는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라서 여기 금액하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여기 금액하는 어때요? 여기 금액하는 자, 여기를 빼고 나머지는 다 금액칸에 공급가액을 넣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 칸에 뭘 넣는다? 세액을 넣는다. 근데 나머지 칸은 원래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가 다 공급가액 곱하기 1% 2%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공급가액. 여기도 공급가액.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서 그거는 입력을 하실 때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실기할 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영세로 가세표준 신고불성실도 사실은 신고불성실이잖아요. 그래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걔네들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데 영세로 가세표준 무신고가산세, 영세로 가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 여기도 이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부당하다 그런 거는 나 스스로 부당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부당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막 되게 무리하게 정말로 부당인 거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게끔 주지 않는 한 시험 문제는 다 일반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부당은 이중장부 작성이에요. 회사의 세무신고용 장부와 진짜 장부가 따로 있다. 이거 탈세범이죠. 조세범 처벌법까지 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스스로 지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무신고, 부당하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70번 칸 입력하시면 안 되고 72번 칸 입력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시험은 우리 회사가 납세자가 성실하다라고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아니 여러분 신고서를 써봐야 진짜로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 본론을 설명드려야 신고서를 써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렸는데 와 이거 신기하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추가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가산세 넘어가겠습니다. 가산세. 지금 이게 이번 수업의 메인 핵심이에요, 진짜로. 가산세 감면은요, 이게 부가가치세법이 아니에요. 이론 공부해서 하실 수가 없어요. 이론 파트는 사실 그 실기를 위한 이론을 대부분 제가 넣어드리긴 하지만 그것까지 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실기하고만 관련되는 내용을 제가 추가로 해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 가산세 실무시험, 실기시험의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는 예정누락분을 반영한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예정신고 때 누락된 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것도 얘가 뭐가 된다? 수정신고 개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성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하시고 이 경우 반드시 예정신고 때 누락된 거에 대한 가산세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하더라도 예정신고 누락에 7번 그 매출세액이 있고 예정신고 누락에 12번에 매입세 공제가 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를 추가로 내야 되니까 그 차이 금액을 여기 세액칸에다 공급가액 말고 세액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연습을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가면은 법정신고 경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다? 과소신고 가산세, 여기 과소신고, 또 초과환급신고, 그 다음에 영세율과표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우리가 얘는 수정신고일 때 또는 적게 신고했을 때 이거고요. 여기 똑같이 영세율과 세표준 신고불성실 했는데 아예 안 했다 그럼 걔는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거예요. 아시고. 그래서 요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셨으면 90% 이거 외우셔야 돼요. 3개월 이내면 75, 6개월 이내면 50, 그 다음에 1년 이내면 30%, 1년 반 20%, 그 다음에 2년 지날 때까지는 10%. 2년 지나고 나면 감면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수정신고 했을 때 감면율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기한 후 신고예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이제 드디어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누락 안 되려고 이건 그냥 조용히 묻어가도 되는데 그냥 누락 안 되게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0% 감면이 되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30%, 6개월 이내면 자 20% 감면을 하게 된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실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연수문제 1번이 좀 약간 그 전표를 입력해가지고 약간 만지는 그런 신고서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 풀면서 추가 내용이 나온 설명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2번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얘는 입력하는 기능이 아니고 장부조회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열어서 보고 닫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안 나온다. 하시고, 자, 매출세금계산서 조회하시고 매입세금계산서 조회하는 거 어렵지 않죠? 조회하면 매출세금계산서건 매입세금계산서건 클릭해가지고 매출 클릭, 매입 클릭해가지고 날짜 조회해가지고 찾으시면 되고요. 이제 이름이 두 개가 연속이 돼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 내가 받은 거죠. 나는 매입자인 거야. 공급받는 자로서 신용카드 전표 받은 거. 근데 조금 더 가시면 신용카드 매출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행금액이 뭐예요? 제가 발행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매출자 입장에서 카드 결제 받은 거. 아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제가 매입자 입장에서 영수증을 수령한 거. 얘는 카드 전표를 발행한 거. 그 수령명세서는 내가 받은 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입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면 입력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 사실은 그냥 우리 일반 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관련 없는 것들은 일반 전표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읽어보시고요. 3번하고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요거 이 두 가지는 또 묶어가지고 이론 따로 공부하시고 연습 문제도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학생들이 신용카드 매출을 물어봤는데 막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분명히 신용카드 매출만 문제에서 얘기했으면 매출 관련된 처리만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그거 매입인가라고 헷갈려갖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그 수령명세서를 이름이 합계표였다가 수령명세서였다가 그러긴 하는데 어쨌건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 발행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입력을 어떻게 한다? 자, 등 수령 명세서 얘는 나는 누구다? 매입. 안 적고 말로 하려니까. 자, 그래서 4번은 뭐예요? 이 페이지에 있는 4번. 매출 발행 금액 집계표는 그래서 나는 지금 공급받는 자에 대해요. 이거는 공급받는 자. 얘는요. 신용카드 매출 발행 금액 집계표 이거는요. 말이 그냥 다 신용카드랑 발음이 꼬이는데 얘는 뭐예요? 나는 공급자이다 이 상태예요. 달라요.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공급자인데 신용카드 관련 서식이다 그럼 요거고요. 내가 공급받는 자인데 신용카드 관련 서식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제냐 불공제냐를 따져야 되고 이거는 사실은 그 신용카드 매출 발행 중에서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중복된 거 그런 거를 또 찾아내야 돼요. 그건 서식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은 요거 3번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령 명세서. 저희는 합계표라고 부르거든요. 실무에서는 그냥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점표 합계표 이래 버리는데 자꾸 발음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자, 발음이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습 문제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너무 힘든데요? 힘들어요. 근데 맨 땅에 헤딩으로 그냥 문제만 보고 그 문자만 외운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본문을 볼 땐 되게 힘들었지만, 그럼 다음번에 연습문제 1번을 풀면 안 힘드냐? 힘들어요. 힘든데, 일단 연습문제 1번을 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거를 한번 제가 저랑 하면서 이제 동그라미 체크, 형광펜 체크 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대강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정도만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신고서 관련된 연습문제를 풀 때마다 얘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래서 외워지는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 거니까 그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앞에 본문 오늘 공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일단 신고서에 어떤 칸에 뭐가 들어간다라든가 예정누락분 하면 나중에 7번 칸, 12번 칸 번호 안 외워도 입력하다 보면 칸이 외워져요. 그 다음에 가산세 작성할 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은 금액 칸에 세액을 넣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금액 칸에 공급가액을 넣어야 된다. 푸시다 보면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안 궁금하죠? 지금은 연습 문제 풀면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읽어보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더 자주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복습을 한 서너 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외울 게 있다. 그럼 추가로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